경사서원 전진학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원 아버님 와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 와주셔서 해주셨는데 오늘 저런 상임이 황원 아버님도 지금 상임이 가서 경찰과 지구집이고 전국 개정은 설명도 하셔야 되고 해서 먼저 대회사를 해주고 대회를 해주고 상임을 가시고 한번만 서로 해주고 이렇게 주신하다 보선지나 프로그램에 준비해 주신 우리 인권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들이 공동 주최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토론을 발제를 한 부분을 맡은 김용민 의원님 지금 심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는 아니고 못 올리니까 우리 바다 지키기 신뢰 이거 해가지고 지금 거의 남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영상으로 또 같이 참여할 것 같은데 여러 현안들이 좀 많아서 의원들이 청심을 드렸습니다. 좀 더 아쉽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좌장을 맡아주신 원혜옥 교수님, 또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발제 맡아주실 김한식 교수님, 발제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남들 변호사님, 민동우 교수님, 홍문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이따가 다시 저는 우리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법 정부에 관한 중요 법안에서 제가 직접 제안해야 할 법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10시에 한다고 해서 10시 제안만 하고 다시 회의해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릴 것이 있지만 그건 제가 발제할 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약속한 시간 10시가 지금 됐어요. 오늘 발제 사장 발제로 맡아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찾아 올려주시겠어요? 참여하시면서 소개하고 발제할 때 좀 내주시면 저희가 요거에 조용히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 대대 토론을 하고 있는데 토론은 이제 검찰이에요. 관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경우는 10번째예요. 검찰이에요. 이기기도 하고 형사소송 시스템 전환에 대한 전환하는 생각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형사소송 전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참석 부장님께서는 상임위와 행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우리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만호 의원님 발행하셨고요. 과장을 맡아주신 원혜욱 이화대 경북학 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한식 교수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기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 주관해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민관기 위원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주최 주관해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만 8번째 토론회입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국회의원 두 분이 발제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역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새로운 제도를 위한 토론회. 헌법 질서를 형사, 사법 전반에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되 특별히 해로운 행위로서의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자들을 제대로 교정교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기관이 수고했지만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사사법에 적용돼야 하고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잘하는 건 더 잘하도록 독려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덜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은 주권자 입장에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선진화의 리더죠. 민광기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법제도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국민적인 요구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토론회를 하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를 했지만 실제로 시행령으로 다시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이런 형국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이 수사에 매진하고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이 지원이 돼서 우리 경찰관들이 떳떳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행 중에 우리 윤영덕 국회의원님 함께 계셨네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바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준비 안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 사전 행사를 마치고요. 이어서 본토론을 진행할 텐데 원혜욱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게 된 인하대학교 국정문대학원의 원혜욱 교수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이 5번째 형사사법 선진화 관련 토론회입니다. 주로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발표 자료지 첫 페이지를 보시면 추진 배경 및 개최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 토론회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여기 발제문에도 또 나와 있긴 하지만 30년 이상 저희가 추구해온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모색하는 그런 전체적인 토론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으신 발제자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토론자분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황은하 의원님께서는 이제 중대범죄 수사청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께서는 국가기소청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한식 교수님께서는 교정보호청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안들을 아마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토론자로 나오시는 변호사님과 교수님도 이 발제문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의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발제를 시작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 아까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김용민 의원께서 지금 남해안을 걷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발표문을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활용을 이게 내렸다 냈다 해야 돼서 아예 그냥 처음에 저희가 김용민 의원의 발제를 듣고 그리고 황교안 의원님께서도 지금 해양위원회 가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분들 발제를 듣고 가급적이면 이제 황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에 발제하는 이렇게 발제 순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용민 의원의 발제를 먼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 발제자님들 불편하시면 분석하셔서 발제를 보시고 다시 올려달라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형사사법헌지단.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형사사법헌지단 토론회 제가 직접 선택을 같이 저희가 토론하고 발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만나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사사법 헌지나를 위한 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수사와 기소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 정체성을 공소청으로 국가의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소청 법안을 발의했었고 대통합법을 통해서 의회에서 대안 반영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소청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사실은 지금은 너무 많은 사례들 그리고 너무 많은 법적 문법 혹은 역사적 문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제도의 출발은 과거 금주의에서 벗어나면서 판사가 모든 권한을 다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기소권과 판단을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맞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도 원인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인이 직접 신문을 하고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의 자백을 받는 뒤에 자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 분당 획대를 처한 등등의 처벌을 합니다. 총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자기가
수사에서 직접 들었던 혹은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던 그 결과에 재판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되거나 다른 가능성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권력분립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검사제도가 탄생을 했죠. 결국에 검사제도는 탄생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검찰제도를 우리가 선진화시키고 형사사법제도를 선진화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권력 분립의 정신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 정신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제도는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좀 기재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법률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 인력 자체를 아예 두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관이 자기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기소가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가 갑자기 증인으로 또 증인신문을 가려야 되는 그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는 수사 전문 기관이 수사를 하고 검사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법률적인 당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넓게 수사권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사님께서는 괜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기소가 지금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최근에 작년에 검찰 강령화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 기소가 분리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미 군정을 거쳐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던 그 시절 1993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죠. 네, 그때 이제 과정에서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됐습니다. 네, 이때 과정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사법체계 기득권들이 반발을 해서 우리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반발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검찰 형사사법제도를 만들 때 그 당시의 정치는 권력분립이나 인권보호가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 기관의 권한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권 침해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이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 가장 강력한 인권 침해를 하는 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기본권 보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 근거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수사기관은 효율성이 아니라 실제로 진실 발견과 인권 침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첫 단계는 효율성이라는 것을 잘못 끼워졌죠. 그래서 54년에 형사사법법 제정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형사사법법을 만들면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 검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칙대로면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수사는 수사기관, 검찰이라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시민경찰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효율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단은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그 당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사 출신이었던 엄상석 의원도
그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때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왜 수상한 경찰과 지정을 경찰 이렇게 나누었느냐 하면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면 남용되기 쉬우므로 권력은 분산되어야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에 주체가 된다는 수사권만 가지고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이 추가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탈수를 가져온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이후로 일단은 당내에는 수사권 조건을 분리하는 게 없지만 일단 지금은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쉽게 이거를 좀 쉽게 발언하고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당장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게 좋다.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 필연적이거나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왜 잠정적인 조치였는데 그동안 왜 하지 못했느냐. 사실 검찰의 발전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권력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사실상 검찰의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특히 권위주의 정부나 군사 정권 시절에는 오히려 정보기관에 의해서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 사실상 국가 전체의 어떤 조정하는 역할, 권력수가 조정하는 역할들을 다 정보기관이 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수사였던 공안 사건들은 경찰이나 아니면 중앙정보부 아니면 안기부 등에게 주도권이 다 있었고 검찰은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에 사실상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논의가 태동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죠. 그러다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국회 정권이 이루어지면서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가 강조되면서 갑자기 법치주의의 최선봉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드디어 주체로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죠. 거기서 언급은 다행인데 이 검찰들이 점점 힘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공안 사건에서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하다가 특수사건 중심으로 검찰 힘을 점점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전국적이나 정치적인 정복점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사건 수사를 기준으로 어떤 특수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여론을 완전히 바꾸거나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쉽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정권의 하수인을 넘어서서 정권과 어깨를 대등하게 나란히 맞추는 그런 정치 세력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정상화가 시급해진 것이고 검찰을 어떻게 힘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졌습니다. 형사사법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고유한 민주화 과제가 된 것이죠. 어쨌든간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서 한번 수사하고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당사자에 대해서 이중적인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침해 혹은 불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검찰은 국가적인
수사권과 자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해서 수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는 당연히 기소로 연결되는 이런 불안이라는 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은 이제 다른 수사기관, 검찰과 달리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반영을 정한 수사는 굉장히 막대한 이번 측면을 가집니다. 운영법에서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서 집행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수사를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조항을 헌법에 넣어놨다는 의미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가 한 번 더 걸러줘라 라는 의미에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지 검사라는 사람 자체한테 수사도 하고 영장도 청구해라 이런 방식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은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이 논리 타당한 것이지 왜 굳이 검사만 선정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검사는 스스로 영장 청구권,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신 것처럼 지금은 법원의 영장 청구권이 대부분 발부가 되고 있어서 견제 장치 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검찰권이 점점 불기하게 되었습니다. 실만한 부분들은 발전을 참고해 주시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을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이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관의 장은 검사 출신으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최근에 범죄정보수집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정보수집 기능을 꼭 강화시켰거든요. 이것들을 합치면 그동안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불렀던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에 멈춰서지 않고 지금은 국내정보수집,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넘보고 있죠. 그래서 수사, 기소, 정보 권한까지 검찰에게 모두 다 몰빵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됐다고 보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검찰 특수부가 한번 수사를 하면 기후제식 수사를 한다. 뭔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해서 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한편 제가 간단하게 사건이긴 한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간첩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윤석열에게 보복 기소를 합니다. 이건 만약에 검찰에 의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보복 기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 기소하고 싶어도 보복 기소를 할 수사를 검찰 스스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복 기소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수사 기소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끝없이 괴롭힐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수사기소권 원전 분리를 위해서는 응급성법을 가지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 검찰 정상화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안반을 폐기가 됐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검찰 개혁법을 완전히 다 뒤집어놨고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준은 없어서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직권남용 범죄라든가 아니면 사법방해죄라고 해서 입증 보호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범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합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수수사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중무고나 직권남용 등은 검찰의 특수수사, 특히 참고인들을 괴롭혀서 수사하고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시키게 하는데 핵심적인 무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사법 선진화를 넘어서 검찰의 민주화에 국면을 역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법 선진화, 형사
핵심은 검찰을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은 검찰청을 폐지해버리고 공무원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많은 토론이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전한 토론장에서는 보면 본론의 자리로 해드리주십니다. 저희 이거 하시는 동안에 지금 이 토론회는 이권연대 TV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어서요. 혹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이권연대 채널하고요, 창희 TV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일주 목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창희 TV로 진행하니까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발제가 조금 미치는데 아까 이제 기록에는 계속 발자신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15분의 발제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 15분 내로 발제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제 순서대로 저희 현근택 변호사님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저는 15분이 아니라 5분 내로 네, 뭐 얘기 거의 다 아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윤석열 정부 1년 검사 나라 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뭐 21위 수사하는 데 전문가, 금융비리 수사했던 데가 금융 전문가, 제가 뭐 재벌 수사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걸 법으로 규정해 놔야지 대통령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절대 안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켜가고 현재 뭐 우리 수사 다 아시겠지만 뭐 어느 정도 나가는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김용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 깜짝 놀란 게 예전에는 영장 발부하면 한 20일까지 미하다 그러면 하루 가서 그냥 생각하고 말거든요. 경기도청에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3주 하고 있어요. 검사가 와가지고 20일 동안 아니 수사법으로 촬영하더라고요. 촬영하고 지금 그 쌍방울 사건만 해도 경기도청이 압수수색을 한 김동현 지사하고 한 13번이 됐어요. 수사 압수 가져가서 한 7만 건.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래요. 이분들이 수사하러 온 게 아니라 아마 도정을 좀 배우고 싶은가 보다. 도지사나 이런 것도 할 생각이 이런 무슨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입력해가지고 꼭 관련된 것 중에서 가져먹거든요. 그게 이제 연장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키워드가 한 50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갖고 왔어요.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관련된 거. 지금은 그 키워드 검색을 다 해요. 무슨 말이냐. 근데 영장을 검사가 그냥 청구를 하면 대부분의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한 78%.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식 제한을 해서 키워드를 삭제하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오면 웬만한 걸 다 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제한 통제 방법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때 심하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검찰 개혁에서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논의를 못 이길 동안 와서 압수수색 하네 라고 했을 때 실망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검찰의 성명이나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방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원인형 정책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력하고 있었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명량히 돌아보자. 이게 우리가 20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그리고 이 테스트 때 수사하면 사실 이 테스트 때문에 지금도 재판받는 의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기소돼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어오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민주당 정부의 핵심적인 이슈였고 문제인데
제가 이 뒤에 시행령 하나 이제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페이지 부분이 있는데 이 시행령으로 위임하다 보니까 이 시행령에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전설과는 알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검사들이 하던 수사는 이제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시행령에 뭐 별표 1, 2, 3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별표 안에서도 또 예를 들어 부패범죄 예를 들어서 별표 1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패 범죄를 규정해 놓지 않고 부패재산의 모습이 회계에 관한 신뢰법의 부패범죄를 규정한 것을 부패범죄로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부패범죄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과를 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현장에서 수사하면서 검찰이 서는 동안 항상 봐요. 거기 있나, 검찰이 서고 있나. 근데 다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문제는 알고 이런 건 없죠, 당연히 없는데 과거의 부분은 다 알고 검사들이 수사하는 범죄가 그동안 쉽게 얘기하면 검사가 수사하는 범죄들은 지금도 다 돼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우리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타입의 상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우리 뭐 예를 들어 신명 장관의 뭐 조국 장관 있을 때도 이 시행령 규정으로 대폭 늘려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왜냐면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시행령으로 위임해놓고 시행령을 또 그 범죄에 계속 추가해왔거든요. 줄이지 않고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찌 보면 약간 이상한 형태로 돼버리고 그동안 수사하는 거는 다 수사하고 하고 싶지 않은 뭐 약간 어찌 보면 자잘한 범죄들을 이런 것들이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결국은 검찰의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벌어진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걸 법으로 규정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그동안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문제인데 이제 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국가수사본부 만든 거는 뭐 저는 뭐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만들기 전과 후가 달라졌냐, 어떻게 달라졌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달라진 거는 없다. 똑같아. 물론 이제 약간 뭐 검찰이 뭐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수사를 중단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이제 사건이 있고. 중요한 사건, 정치적인 사건, 핵심적인 사건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공수처 부분인데요. 공수처도 지금 공수처 역할이 거의 이제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뭐 수사를 공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공수처 장애 문제인지 수사 의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를 앞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검찰의 사건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는 방식을 봤을 때 어떻게 수사할 거냐 이 공수처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당장 이제 공수처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려면 21대에서는 이 논의가 제대로 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김영민 의원이 공수처법안 만들고 저봤을 때 저도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좀 과한 거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검찰은 그냥 공도만 제기하고 하지 말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방향이 옳았다는 거고 어쨌든 당시에 뭐 안 됐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장 부분입니다. 영장에 물론 법원이 뭐 발부하는 부분에 대해서야 뭐 성질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법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해서야 서거부를 우리가 견제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검찰에 그냥 이거를 영장 청구는 그냥 헌법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가서는 해결 안 될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자료로 넣은 거는 그냥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 영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구나. 시행령에 맡겨놓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나 이런 그냥 청구하고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 우리 한근택 변호사님의 발제가 총론적인 부분이고 그다음부터 강론적인 부분이었는데 강론을 먼저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운하 의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 순서로 돌아가서 황운하 의원께서 네, 발제해 주시는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일단 발제를 먼저 듣고 근데 의원님 저희가 워낙 15분 내외로 발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할 때는 5분을 절약해 주셨을 텐데 아니 20분까지 네네네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제가 자료집에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서 제 발제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아주 많지는 않지만 20분 정도. 자, 그러면 그 발제문 자료집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21년 1월 1일자로 해서 이른바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됐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검사 수사주의 폐지였고 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의미는 검사가 종전에서는 종전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른바 수사의 주재자였죠. 그리고 경찰은 보조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의 독자적인 이른바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경찰이 독자적인 그런 수사의 주체로 규정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나 공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이죠. 작년 이른바 검수완박법. 표현은 검수완박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 통과된 법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독탈하는 법안은 전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수완박법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 용어를 쓰는 아까 대기진들이랄까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랄까 그 용어는 우리가 우리 집필이 수석에 반발을 크게 키울 것이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검사를 무슨 응징의 대상으로 해서 박탈한다 이렇게 아니라 원래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는 자체가 거기 잘된 거기 때문에 그걸 원위치시키는 거에 불과한 것인데 정상화시키는 건데 많이 주어졌던 것을 잘됐으니까 뺏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그런 용어는 지금 하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보수를 위해서 선생님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때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이것도 이제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애초에는 전부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를 폐지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른바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학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말을 해서 그 6대 범죄를 국회와 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의장 중재안에 여러 로드맵을 마련해놓고 그 로드맵대로 하면 그 중재안 그 발표 이후 2년 내에 검사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을 내용으로 그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고 여러 합의했는데 권성동 내대표 저쪽에 있어요. 합의해 왔는데 근데 그냥 그 알려지기로나 한동훈이가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저쪽에서 합의를 파기해버렸어요. 그것을 끝까지 그 의장이 그 중재안을 법안에 담았어야 되는데 법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법안에 그때 중재안을 법안에 그대로 담았으면 지금 이행이 당부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면 지금 검사들이 직접 수사권을 이렇게 장난치 지금 나라를 뭐 이렇게 검사의 나라로 만들어놨지만 이게 2년 지나면 검사권이 자동 폐지되는 그 법안이 그때 불치게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칙을 못 시킨 우리 원내 지도부가 너무 원망스럽고 또 그 당시 기억장 그 기억장이 도대체 이게 의지가 있는지 그냥 신임만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러워. 아무튼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법이 욕은 욕대로 먹었어. 그냥 그 법이 뭐 우리가 강행처리 했잖아요. 강행처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검수 안 받고 강행처리 했다라고 욕은 욕대로 먹고 좀 전에 우리 현 변호사님 말처럼 그분이 청와대에 검찰 수사권을 뭐가 됐겠어요? 하나도 다른 거 없었어요. 아무튼 그때 법의 내용은 종전의 입경제라는 게 이런 부경공선 방해 이렇게 쉽게 국회 경제 공직자 선거 방해사업 대응으로 부경공선 방해 여기서 뒤에 공선 방해를 빼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어요. 그것이 그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기고 이제 이렇게 한동훈이 장관이 되고 하면서 그게 그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으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대통령을 정하게 그거를 가지고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그 대통령을 바꿔놨죠. 그래서 지금 검찰은 모든 범죄를 다 수사. 하고 싶은 범죄 다 해. 하고 싶은 범죄를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그렇게 대통령이 바꿔놨죠. 지금까지 그 검찰 개혁의 취지, 본질은 검찰의 직접사건을 점점 수시하다가 마침내 소지하는 이게 그 본질이거든요. 근데 검찰 직접사건이 하나도 다양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지금 완전히 싫다. 완전 도움이 그런 상황이 됐죠. 나머지 뭐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검찰 직접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생양토로 삼고 생양싸움을 삼고 절대로 범죄자로 규정해서 초정밀 수사를 해가지고 초정밀 모니터를 해가지고 다 엮어낼 수 있는 또 도구심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고위력까지 공수처가 처음에 그 발족됐을 때 그 서초동에서는 대성공이라고 했었어. 그 정도 공수처? 그건 우리가 완전히 장난감을 삼으시죠. 완전히 무력화시키죠. 실제 무력화됐잖아요. 공수처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정도 규모 가지고 공수처가 역할하는 국수본은 이름만 국수본으로 이름 붙인 것 뿐이지 종전의 수사처 역할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영장 청구권이 하나 있긴 하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업무를 하나 늘어났어요. 업무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업무를 하나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이 됐죠. 그게 지금 들어가며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법무장관은 청구인 적격도 없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이런 것은 헌법사건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 통해서 얼마든지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헌재 결정이 나왔으면 이후 우리가 또 후속 조치, 국회 입법 취지를 그대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취지가 완전히 지금 한동훈의 수밖에 없잖아요. 입법 취지는 수사권을 축소하려는데 한동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완전히 후퇴죠. 근데 이걸 원시시키는 후속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 이건 뭐 세상 예를 세상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른 말씀드리면 A라는 검사가 있다고 하면 A 검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죄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게 보여서 그래서 통화내역도 확인해보고 뭐 압수수색하고 등록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피의자의 해명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수사는 저도 해봐서 저는 이게 유죄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 유죄라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걸 견고하게 해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죄라는 심증에 반대되는 증거를 자꾸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고를 내고 싶죠. 좋은 사건. 아주 이 좋은 사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가 내 의심이 막 옳았다. 난 좋은 사건, 큰 사건을 했어. 이것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공명심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정치 의도가 더 추가되는 거고 공포 감정이 더 추가되고 저도 이제 보고를 당해서 수사를 당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공명심, 정자들은 이 친구들이 공명심이 당연히 제일 강하다. 제일 강한 공명심.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지 않은 그런 아주 머리가 들어간 친구. 그러다가 보호감정에 추가되고 하면 범죄 수사가 아니라 국가 폭력으로 돌리게 돼요. 이걸 유죄 확정 편향, 수사에 관한 물론 유죄 확정 편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검사의 의심이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주는 게 바로 기소예요. 기소 단계에서 이 객관적, 중립적인 기사를 바라봐서 걸러줘야 돼요. 그런데 기소도 검사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수사합니다. 내가 멋진 성과를 만들어내고 해봤는데 이 꽝이 나왔던 기소를 안 하는 그런 특수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심이 잘못됐더라도 억지로 껴맞춰서 결국은 기소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떠올리는 경우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죠. 그것이 특수 사건은 그런 유죄 판결이 높아요. 왜냐하면 워낙 터무니없이 기소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터무니없이 기소해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검사가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또 그것이 실제 유죄에 이어집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까지 얘기가 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얘기하면 논란이 될까봐 제가 얘기 못했어요. 아무튼 무슨 여러분 심정력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수사했다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해된 거예요. 현재 서울시대 그게 됩니다. 특히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면 이 당사자는 완전히 범죄자를 다 힘쓰고 거의 매장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고가 되어버린 사람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이제 추락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 기소를 불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게 경찰 검사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예요. 형사사고 정의는 말이죠.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첫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나라 기소권 그 자체로도 기소권만으로도 엄청나게 막강한 거라니까. 세 번째, 검사가 직접 수사를 수사 지휘할 거예요. 여전히 유죄 확정 편향으로 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후 견제가 불가능해진다. 영장 문제도 이것이 검사가 수사권이 없을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헌법상의 법정적인 영장성을 갖는 것은 윤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경찰 등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 이 영장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게 개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딱 결정하고 있으면 수사를 받고 싶으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경찰에 있을 때 노래보기 상관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 나와버리면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장 청구권에서 압수 영장에 여기서 불법을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검사가 형사사업자의 권한을 다 떨어집니다. 그거는 검사의 전반적인 것이 압수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를 막으시기 때문에 검사 출신 전반 변호사를 하면 이 사건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과연 두고 사는 거죠. 제가 입법 발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그렇게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서 떼었을 때 이것을 일부분은 고위공직자 문제는 공수처, 그다음에 검사들이 맡고 있던 이른바 그좀 특수 공직자의 특수부에서 그런 공안부에서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금융원 이런 것은 경찰에 가까워졌다.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럼 경찰은 이전에 하던 범죄 영역 거부를 하는 게 없어. 이렇게 질문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특수부 그다음에 경찰은 이전에 하는 거냐. 그렇게 나온다. 이게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가 그 내용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이 영국의 모델을 모방, 영국이 전 세계에서 수사기술이 가장 잘 됩니다. 영국의 경찰을 통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경찰이거든요. 영국의 형사사업제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영국이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졌어요. NCA라는 게 있고 SF라는 게 있고 경찰이 있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NCA, SFO, 경찰 이런 식으로 수사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NCA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SFO를 우리는 공수처 여기에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고, 중대범죄수사청 그 설계 방향, 이거는 내용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성 말씀드렸고, 법안 개헌 한번 보시고요. 중대범죄수사청 명칭, 소속, 직무, 범위, 이쪽으로 얘기에 대한 준비가 길어져서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46페이지 부분하고 제가 보충자로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3페이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개혁의 핵심 본질이죠. 이것이 안 되는 한 검찰개혁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지구의 경험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검찰 개혁한다고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추진됐어요. 지금 아무 이유 없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검찰 개혁은 대단히 이유다. 공수처 무력화돼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히 떼내지 않는 이상 공수처가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 시설이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기에 국회에서 추진하기가 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한 22대 국회에 아직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주죠. 이제 보충자료는 보세요. 그 보충자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공수안보법이라고 우리가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지선 다졌다. 뭐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공수안보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 민영대 의원님 그것 때문에 상신성이 있는데 상신성이 1년 동안 안에 복귀 못하고 우선 고생했는데 이거를 한동훈이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한동훈이 장난질 친 거를 국회가 이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냐 무력하게 어떻게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입법 취지는 훼손되지 않게 입법 취지에 세워지게 이거를 국회에서 뭔가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입법이 아닙니까? 하나는 검찰청법을 바꾸는 거죠. 하나는 국회법을 바꾸는 거죠. 그럼 둘 다 그런데 검찰청법을 바꾸자. 별지 유인물 2페이지 보세요. 검찰청법
현재는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을 정한 중요범죄를 검찰 수사에서 했는데 대통령에서 무한대로 확대시켜 놨어요. 다 죽여요. 이건 다 부문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한다고 해서 전 정권에 예를 들면 탈원전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수사하는 거죠. 전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서해 그 공무원 그 사건이 한 명이 다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당 공무원들이 적용되는 죄명이 대부분 직권남용입니다. 그 직권남용이 한동훈이가 그 대통령을 바꾸지 않았으면 이전에 6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통령 장난치기 전에는 그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동훈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할 수 없는 거니까 한동훈이 지금 바꾸는 거 보니까 다 수사 대상이 맞다. 다 수사 대상이 다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검찰 정보를 그때 이제 좀 입법의 비밀이라고 봐요.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도 좀 검찰을 선두로 해석하는 일부 선두로 해석하는 성원인지 벌써 일부 검사 출신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부패 경제 등 대통령을 중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그 입법시기가 뻔한 걸 축소시키자는 게 뻔한 건데 그거를 등이라고 해놨다고 해서 그걸 외교를 검찰을 했냐. 그렇게 무식한 검찰을 했냐.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중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중으로 바꾸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패 경제를 중 대통령으로 했는데 부패 경제 자체를 다 대통령을 빼려고 그러면 또 모든 걸 다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입법 취지는 종전의 국영공정 법대 6개에서 공선 경제 빼고 종전의 부패 경제에 해당되는 문제 그것만 하라는 게 입법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고 할 때 부패 경제 그것만 그걸 입법으로 검찰청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임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위임권이면 꽉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패 경제를 어떻게 이제 입법 기술적으로 검찰청법에 명시할 것인가. 명시해서 검찰청 개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법은 입법 취지의 정면으로 훼손하는 이런 대통령은 국회에서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수정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국회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21대부터 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이 중요절정을 하고 이거는 어렵고 분명히 어렵고 최소한 작년에 통과시킨 법의 입법 취지를 그것이 완전히 훼손되는 이런 대통령령은 이건 입법으로 좀 가져버려서 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좀 현실적인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서 입법을 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 분이 이제 각자의 주제는 조금씩 그 발제 주제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어떤 한 맥락에서 발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운하 의원님께서 이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21대에서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번 21대에서 할 수 있는 그 검찰청법과 국회법의 개정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뭔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런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발제는 김한식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과제인데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백석대학교 김한식 교수입니다. 먼저 제 이력을 잠깐만 좀 소개해드리면
30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교도소장을 7군데에서 했었고요. 경주교도소장, 여주교도소장, 그리고 흉악범이 가장 많다고 하는 청송교도소장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안양교도소장 할 때 백석대학의 범죄교정학과가 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 지금 교수로 범죄교정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정보호청은 우리 교도관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발제문에도 썼습니다만 거의 30년 이상 속해서 뭐 이렇게 주장은 많이 해왔지만 또 국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또 법무부에서 가장 이게 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로서 좀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거쳐서 이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막 그때는 그냥 언론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만 일단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무기형을 받던 10년 징역을 받던 거의 관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그 이후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모든 단계는 결국은 교정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주이 되든 밤이 되든 교정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서 그 청이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재판까지는 비교적 단기간에 끝납니다. 빠르면 6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고요. 보통 길어야 1년 내에 다 끝나지만 교정이 맡아야 될 그 범죄자의 수용 관리라든지 교정 교화 업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교도관은 물론 오늘 발제가 교정보호청입니다만 교정보호청에는 교정과 보호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보호는 조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교정이 한 5분의 1 정도 예산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 교정을 중심으로 이제 교정청이 설립이 되는 것이 교도관들의 많은 꿈이고 또 형사사법을 우리가 국민을 위한 그런 교정교화 기능이라든지 또 재범방지 기능,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범률을 낮춰야 되는 이 국가적 임무면에 볼 때에도 정말 교정청이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정 단계에 있어서 교정 시설만 보더라도 일단 전국에 지금 5만 6천 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에는 2021년도 통계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5만 6천 명이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17,000명 가까운 교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경찰이나 소방과 마찬가지로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정복을 입고. 그래서 정복을 입는 모든 우리 국가공무원은 다 지금 처음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17,000명이나 되는 이런 우리 정복 공무원이 근무하는 우리 교정은 아직까지 독립이 되지 않고 업무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또 이렇게 사실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문이 발전하게 되고 학문이 유지되는 이유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만 5천 명의 수용자와 그리고 17,000명의 교도관 그리고 또 우리 교도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여기 제가 발제문에 썼지만 굉장히 많은 1조 5천억 이상의 예산이 있는데
이런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과가 대한민국에 100석대밖에 없습니다. 원래 경기대학에 교정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교정학과가 워낙 이제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범죄심리학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과 이름이 올해부터 교정범죄심리학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양교도 수장하다가 지금 100석대로 갔는데 이제 6년 지났습니다. 이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범죄교정학과라는 이름을 좀 사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가 있고 더군다나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배경도 없고 또 오는 학생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독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인사가 인사혁신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우선 신규 채용을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한 1000명 가까이 뽑았는데 정말 요새 공무원 시험이 요즘에 조금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하여튼 커트라인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평균이 한 60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교정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서 이 교정이 요구하는 교정교와 또 대소자 상담, 심리치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범을 방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가가 더治安이 안정이 되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또 새로운 가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청이 독립되면 더 효율성이 높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아직 청이 독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우리가 개선돼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18분 정도 되고요. 제가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뭐 중요한 말씀은 제가 다 드렸는데 교정보호는 형사사업의 마지막 단계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범죄자가 다시는 재범을 안 저질러야 되는데 지금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정본부에서 나온 공식 통계는 재복용률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복용률을 그러니까 출소자가 나가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월급이나 뭐 무죄나 보관찰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구치소나 교도소로 들어오는 게 25%입니다. 25%. 그러나 다른 통계를 보면 지금 다른 통계는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수용자가 초범이냐 재범이냐로 나누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5%가 재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35% 정도는 재범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복용률은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단 재범을 했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정말 교정이 보호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 발제문은 그동안에 쭉 이제 교정은 정부 수립되자마자 행정부로 출발을 했습니다. 행정부로 출발해서 1962년도에 교정국이 됐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2007년도에 교정본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정본부가 돼서 오늘까지 그대로 본부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경찰관들 많이 와 계시지만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경찰은 91년도에 경찰청이 됐고 소방은 소방방재청으로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약간 격화됐다가 2017년도에 다시 소방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 교정청은 아직까지 그냥 교정본부로서 업무 보조기관으로서 이렇게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교정청이 제대로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정말 그 전문성 또 효율성 또 직원의 사기 진작 또 업무의 다수성 이런 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이
특정 기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즉 교정 공무원법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전문 인력들을 뽑을 수 있거든요. 지금 경찰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 보면 경찰 학과는 지금 200개 가까이 됩니다. 2년제까지 치면 또 소방 관련 학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교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 학계에서 저는 교도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배운 것도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한 업무고 정말 제가 여기서 써놨습니다만 교정과 관련된 형집행법, 또 보호관찰법, 보호소년들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법률 이 모든 것이 제1조 목적에는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거죠. 국민들의 관심도 별로 없고 그다음 학계의 뒷받침도 없고 그다음 여전히 법무부의 보조기관으로 남아있고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전혀 자율성이 없고 독립성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교정교화 재범방지가 또 사회복귀가 추상적인 단어로 그냥 법문에 법 규정에 있는 추상적인 단어로 끝나지 않고 또 지금 재범자들이 45%씩 교정시설에 들어오고 있고 또 재복용률만 하더라도 25%가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교정을 교정인에게 맡겨서 교도관에게 맡겨가지고 혹은 또 보호직 공무원들에게 맡겨서 이것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범방지 또 다시는 그 선량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끔 하는 이런 교정성이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또 교정연수원이 독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지난주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교정직 특채 합격했어요. 태권도 4단으로 우수교도관으로 합격을 했는데 야 너 이제 연수원 가겠네 그랬더니 3주 교육을 받는다더라고요. 3주. 원래는 2달 교육을 받습니다. 2달. 제가 가끔 법무연수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원래 2달을 받는데 3주를 받는데 왜냐하면 지금 결혼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래서 1000명을 뽑았고 특채를 200명이나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수원이 감당을 못하니까 연수원에는 뭐 검찰도 연수받아야 되고 보호직, 출입국까지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학생이 3주 교육을 받고 그 범죄자와 하루 종일 생활해야 되는 그 교도소 구치소에 가가지고 범죄자를 관리하고 교정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수가 되다 보니까 정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수를 통해서 경찰관은 9개월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일단 수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정은 길어야 2개월이고 대부분 그냥 또 그것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받는 동안에 내가 교도관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걸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3주 교육받고 혹은 이 한 달 교육받고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선배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교정 선배. 그런데 이제 교정 선배들 제가 30년이나 근무했고 소장을 많이 해서 알지만 사실은 교도관 17,000명이 뭘 가져야 되냐면 범죄자는 변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범죄자는 교정교화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거의 교도관들이 범죄자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7,000명의 교도관이 그런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 주체가 되는 교도관이 이 범죄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인식이 없으면서 어떻게 교정이 효율
효율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정공무원법 제정이라든지 교정청 설립이라든지 또 연수원의 어떤 독립 내지는 정상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도관이 제대로 교정교화 업무와 또 사회복지 내지는 재범망 지키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발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학자들이 주장한 거, 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그걸 제가 다 조합해서 넣어놨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비슷한 부류의 보호관찰이나 검찰사무나 세무, 관세 이런 공무원들이 다 청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또 형사사업은 수사에서부터 교정보호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정청만 따로 독립시키는 것은 그런 연계작용, 연계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감시 감독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교도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제가 잘, 제 자랑이 아닙니다.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80년대 말에 교도관이 됐거든요. 그때는 수용자들이 불구이나 종류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그 이제 사동에 들어가면 수용자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치필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 종이나 연필을 가지면 그거를 거의 비둘기 날린다. 그래서 이 수용자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이 큰일 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 초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 정말 전화 사용하면 큰일 나는, 여기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TV 설치하면 큰 문제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TV 설치해서 8시 뉴스가 직접 나갑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튼 8시 뉴스가 그대로 나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한번 교도관들에게 맡겨서 좀 한번 효율적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재범방지에 대한 교정교육 기능이 잘 이렇게 수행되는 괜찮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아무튼 좀 두서 없이 그냥 제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호는 사실은 우리가 법무부에서 강문실 장관님 때도 거의 교정보호청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보호 쪽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보호가 이제 조직이 작다 보니까 교정보호청이 되면 완전히 이제 교정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호 쪽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몸체는 하나지만 이렇게 교정과 보호는 따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가 되자. 교정과 보호가 몸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서 업무는 서로 왜 지금 일성기관에도 보호관찰소와 교도소가 많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가석방 업무라든지 보호관찰 업무라든지 또 출소자들 아무 거처가 없을 때 보호 쪽에서 와서 직원들이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과 보호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교정교육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하셔서 사실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세 분이 해주시는데요.
진짜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이 7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풀어야 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남준 변호사님부터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한 7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운 시간이 좀 길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줄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전체에 그 다음에 이런 보충에 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듣는 과정 듣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가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공수처를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200명 정도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진 수사하고 기소권을 모든 수사권자가 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법무부 검사를 보시면 법무부 기획법 그리고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아지거든요. 200명도 되는 그 정도의 기준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실 검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작아지면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관 들도 마찬가지고 국회 경제 이 법률적 개념이 참 분명합니다. 어디까지가 국회의 굉장히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중에서 어떤 걸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를 내용을 먹다 예측이 됐거든요. 지금 와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런 뜻을 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어떠한 형태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주장하는 것이 여러 분이 다 수사 나오고 있다고 수사권은 다 해버리는 하지만 실제 미국 국가 같은 경우는 보면 법적 제도적으로 다 완치되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 국가의 정식적으로는 다 완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는 별개인 작용에서 이 수사 기소 분리가 시행돼야 수사 기소가 확신이 감정에 빠지면서 막고 우리의 주의 원칙이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사자 진행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에 대해서 증거법의 기본 원칙이 부합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공간 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대한 결국은 이 수사 기소 분리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정착시키는 데 대한 그런 예전에 여러 권한이 함께하는 종합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사고 다 아시잖아요. 나지 그 기관은 정부하고 시민이랑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2차 대전에서 끝나고 난 뒤에 제일 제일 문제가 중 하나가 일사고에 있습니다. 왜 정부기관만 해야 정부기관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전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비슷한 그런 관계로 돌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 검찰 시대를 하면서 검사 정치에 들어있어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권력의 통합 현상. 그 중에서 한 기관인 검찰이 이 수사고 권력뿐만 아니라 전 정치 권력까지 다 잡고 이런 큰 관료 권력까지 다 잡고 있는 그런 통합의 현상이 발전돼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때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사기 정부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을 추구해서 좀 단순한 수사기 정부를 넘어서 좀 설정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경수사관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많은 수사를 감당하게 됐죠. 그런데도 이 담당 업무가 미는 조직이 되지 않고 그 외에 수많은 행정 업무를 떠맡아가지고 수사가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뢰적이고 또 외부적 요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경찰 쪽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준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준비가 부족하고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수립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미리 하고 위력 기관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수사가 이렇게 부딪힐 거니까 권한이 협의체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의 역사를 우리에게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또 평가하고 다른 정부는 그런 일이 없었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노태우 때 검찰 수사 인색이 공개하게 되어가면서 늘어난 부분이 큰 문제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아까도 발표했지만 검찰이 그렇게 왕왕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 그런 생각은 인식은 낮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비로소 이제 검찰이 세야 나라가 바로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복인 검찰의 전공이 더 강하게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이 공식화 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이 검찰 쪽이 예가 부족해서 검찰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정권이나 정치가 검찰의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아무쪼록 도망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 검찰은 관료군이었고 자신의 집단 이익을 지키는 데 충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검찰을 국정과제의 최고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검찰 기반의 강력한 대의 대항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보입니다. 실제 정권과 관료들과의 사이에서는 이 정권이 초기에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 권력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죠. 사법농단 수사 그리고 정부시가 하면 내게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은 국민에게 심해졌다는 점은 상당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제대로 하고 이렇게 못하지만 숫자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유대야에서는 검수원법 사태 또 공수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 결국은 정부가 있는 거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검찰국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못하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앞으로의 검찰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수원법 같은 그런 말에서 나오듯이 검수완박이라는 말 표현이 괜찮은 표현은 저는 동의하는데 전체적인 검찰 하나만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권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 권력의 필요성이 왜 그러냐면 그 국민의 자유를 충분히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지 그 문제의 점에서 이렇게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권 이런 부분 보면 되다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이 수사권 수사권이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럼 수사권만 내버려도 사실은 검찰권은 어떻게 훨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 있는데 3년 동안 왜 저렇게 수행한다는 공식입니다. 이게 정권을 잡고 나니까 결국은 이 권력기관들도 정권이 같은 국정 운영에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장기적인 목표의 권력은 아주 뒤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말씀하신 이전 발전 중이고 요즘 보증 설계에 대해서는 아까 유계 발전했는데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요즘 보증에 대한 이 발전을 보면 결국 경찰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많은데 시기상조론은 계속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그 단계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정 공모가 제일 큰 공모이 제일 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도 그냥 교정 후기였어요. 그리고 2007년에 교정 공모를 했거든요. 검사가 훨씬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보조기관에 머무르는 관계가 교정조직 본인의 기능인 교정기능이 상대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탈검찰을 하고 또 검찰이 공모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더 심해지고 제가 그 공무원장계위원회 이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16번째 공모로 교정시설 수요자 검찰 입수조사 관행의 남녀 개선 공모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검사들이 교정
그 시험대가 마음대로 벌어서 이 투수가 어떤 그 남서로 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교정실 자체로 움직이는 게 이 경찰 같은 경우는 교정실을 방문해서 수용되고 좋잖아요. 경찰을 흔들어서 수사하고 근데 이게 그것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직원도 교육보조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고 이 실제 교정 업무도 아닌 것을 자기 그냥 거기에 해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는 정도를 했고 그때 교정복지분들이 그렇게 반영했던 그런 기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직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하면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직 역량을 소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기업에서 실제 교정에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등을 감량하고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고 또 경우에 근무하는 조직이 있는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쓰리라 결정에 그런 방향으로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은 이 해방, 독대식이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형태의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의 사회의 강조된 이런 식의 당연히 바뀌게 되는 실제 이 계획이 제대로 되는 개혁은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계획이 되지 못하면 이 다른 부분이 모두 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획을 좀 지나다 거의 대부분이 생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김남준 의원은 되셨는데 검찰 법무개혁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이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이 형사사법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큰 시간이 너무 짧게 들리면 죄송하고요. 이 말씀 중에 뭐 공수처에 대한 것도 나왔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초안으로 나온 공수처 법안을 보면 이렇게 공수처의 어떤 순간에 따른다, 그럴까요? 그런 안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되면서 거의 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윤동호 우리 군대 법관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제 토론문은 작년에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이를 공수총이란 공수총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정본부와 보호부를 통합해서 교정보총법이 일성을 만든다라는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만 법무부를 검사가 장악하고 있어서 검찰청이 법무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청 검사를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법무부의 탈검사라가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영향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교정 수행을 위해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바로 외쳐하고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래서 현 정부가 경찰청을 행안부의 지1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와 검찰이 경찰을 지휘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전환이 꼭 필요하다. 경찰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그 피해가 모든 국민의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재판, 교정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이 검찰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 힘은 위력적인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고요. 그 힘은 정치인, 경제, 언론, 법조인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검찰의 권력이라에 그 배후에서 정치, 경제, 언론, 법조 권력이 이해관계에 속하는 작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그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의 위력적 힘의 원천은 우선 기소권입니다. 기소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부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권, 영장 기소권,
최근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좀 전에 피의자를 면담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출국전 미신청자 피의자 취소 책임자 시기는 구금형의 진행 중에 이를 정당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제한적 권한이 정치, 경제, 언론, 법정을 갖고 만나서 우리 사회는 자원은 물론이고요. 전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를 천정부지의 구역에 올려줍니다. 구속될 수 있다는 전관 출신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피의자는 거액의 수임료를 내놓지 않을 수 없고요. 기소유예를 받아볼 수 있도록 확정되니까라고 하는 변호사의 말을 설립해서 서민의 연봉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을 한 번에 써버리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하나 출신 변호사는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수정하지 않으려고 검사에게 잘보이고 애를 쓰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표본검사를 판단했던 게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해서 변호사의 수익을 내고 오히려 수익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검찰력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을 중심한 권력의 카르텔을 깨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검찰에 있는 물리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범죄 특별, 형사적인 시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수단이 아니면서 동시에 늑대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늑대가 되는지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사건 조정과 공수처 신경 과정에서 권력의 카르텔에 맞게 반대와 정해서 결국은 검찰 수사의 칼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의료인권 방안이 발전되지 않았기에 현재 그런 케이스에서 수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연구하고 높은 장벽을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끊임없이 법을 필요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를 끊임없이 내야 할 텐데 이러한 노력과 함께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권력의 카르텔의 주기를 서 있지 않은지 혹은 그 주변에서 이익을 보고 있지 않은지 좀 수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나 범죄자를 무조건 척결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범죄자들도 우리한테 사회는 끌어나가야 협력자입니다. 모든 범죄를 완전히 분석할 수 없고 범죄자를 우리와 완전히 경비대처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 사회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교정과 수업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화께서 그런 분을 말씀하셨는데 검사 교정시설로 가서 돌아가는 것보다 틀리지 못할 말씀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그 공부가 이해이 잘 되고 있는지 화가 되는 양심 교육공사의 교정 실패가 궁금한 것이 알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표현해주시고 지금 김한진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괜찮을까요? 검사실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그 법무부 내에서 그 당시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역시 관철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계속해서 교도관들이 검사실로 미결 수용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2020년 1월부터 이제 교정시설에서 3년 동안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그 대체 복무로 교정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발제문에 21년 말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아마 600여 명 정도 됐는데 680명인가 됐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 1000명이 넘어서 각 교정시설에서 청소라든지 또 취사장을 도와준다든지 세탁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 이제 지적 토론으로 마지막으로 황문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황문기 교수입니다. 현재 다큐멘터리의 장면 어쩌다 보면 당시 있다 보니까 생각이 영화에 당선
전문가의 지금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우묵한 시절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거기 유행해서 이런 자리가 하면 된다. 군사정권 시절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신적이라서 다들 진행이 안 가고 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다른 내용이 좀 잘 있더라고. 또 하나 또 잠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언론에 들어가서 다른 내용들이 수사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또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정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최종 방안이 나왔을 때 세미나 자리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더니 들려오는 얘기가 대단 그 당시 대단 저런 사람을 시민들이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 경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강원아 의원이 계시지만은 같이 2004년, 2011년 그 사건들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이 김한준 여사님과 함께 제2기본부 자료위원회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검찰분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전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문제가 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수사와 기소가 합치되어 있으면 기소보다는 수사 기간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소리를 담당하는 검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개진하고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청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찰을 민감히 양산이 조용히 시키면서 수사를 보면 목적 제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한다. 이 부분이 나쁜 분이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게 원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지금 지난 토빌로 했지만 시행령으로 다 밝히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26개에서 그나마 좀 조정을 하고 그런 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별로 어려움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었다. 문제가 바뀌었을 때 이 시행령을 과연 원인지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왜? 2010년에 테러방도 진행한다고 그건 아니죠. 그때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테러는 38명이 나왔어요.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테러방도 완전히 큰일입니다. 당시 정의당 서기호 의원께서는 제 논문을 필리버스터 하면서 기자님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테러방도 개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 보셨습니까? 하지마. 시행령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이런 방안으로 여러 가지 또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강화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수사본부는
원래 취지는 행정경찰이 특히 경찰 감사자로 있는 행정경찰이 자기 물론 수사 경찰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를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기존의 시안장인 수사국장이 시안장과 한 단계 개선된 시안장감 이 국가수사본부가 개선되고 그게 따라서 수뇌부의 자리가 있는 이후에 누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현장경찰들은 모두 힘들었어요. 수뇌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현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압수수색이 되게 많은 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낍니다. 검찰의 수사는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잘 보인다. 칼이 잘 보였어. 경찰의 수사는 좀 투박하다. 투박한 칼에 비해 더 아프다. 절대 지금 다 검찰이 너무 희한한 행동을 하니까 마치 경찰은 안정적인 일을 하시는 것도 큰일입니다.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권, 수사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재난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예, 축소했습니다. 원래 서울대하고 25명의 검사로 만들었죠. 저는 25명의 검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공수처장 누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대 공수처장을 적어도 검사장 출신의 아주 설마 있는 사람으로 임명했다면 조직장이나 그리고 수사 그냥 충분히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입법은 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수사망법이라고 얘기하지만 행정부의 그 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행정부가 공감하지 않는 입법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금 나쁜 거죠. 법무부랑 경찰청에서 크게 문제는 행정부니까 공감하지 않는 그 법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잖아요. 시행이 아니고 그냥 오히려 행정부의 입맛을 맞도록 유행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법을 만들었다는 또다시 그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을 이 상황을 보면서 혼동스럽습니다. 혼동스러운 시민들 같은 이게 또 공소청 만든다고 지금 현 상황이 공소청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솔직히 몇몇 사람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바뀌면 검찰도 따라갑니다. 기차도 따라가고. 근데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고 그러면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그대로 적용됐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행동할까요? 맞습니다. 같이 행동할 때 공무원이 소통이 그렇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행을 바꾸면 됩니다. 그 수행을 바꾸면 또 일단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이사에 보시죠. 경찰청장은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인간을 해서